자,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좀 그나마 괜찮은 게 그거는 안 나왔죠. 그 3? 그래서 3가 안 나와서 다행인데 3 혹시 그 아까랑 비슷한 문제 풀어보실 82회차예요. 그래서 대기하셔서 82회차는 꼭 풀어보세요. 왜냐면 그것까지 내면 다른 게 대비가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과표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물어봤으니까 그럼 아까 순서에서 3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왔다 갔다 한 순서 있잖아요. 3만 작성 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죠. 여러분 딱 보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여기 아래쪽은 우리가 최저한세가 배제가 얼마 되는지 배제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실 건 2월 결손금 중에서 얼마나 안 돼요? 1000만 원은 안 되겠죠. 2008년도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자, 일단은 3 가가지고 3래 조정계산서 가서 당기순이익이랑 다 집어넣어요. 문제에 200, 150 하고 입금산입 2815만원 하고 송금산입 1032만원 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있네요. 318만원. 그리고 2월 결손금은 2,500만원 뺄 수 있죠. 요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 왼쪽을 먼저 쭉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고. 왜냐면 최저한세 이제 이쪽부터는 우리가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얘죠. 이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 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가셔가지고 방금 했던 거 저장했으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컴퓨터가 최저한세는 1373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고자 최저한세가 여기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가 여기 70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감면세액은 그냥 최저한세 적용 배제 무시하고 다 받는다면 얼마를 우리가 내는지가 감면세액이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잖아요. 700만원이.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700만원을 받는다면 여기 쪽으로네 1261만 6천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700만원 다 받다 보니까 나라에서 야 1373만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내가 최소한 세금보다 지금 적게 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요거보다 적게 내고 있죠. 그죠? 적게 내고 있으니까 여기 111만 5,200원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배제가 돼서 700만원 중에서 5884800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요걸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가 되죠. 최종적으로 요거요. 5884800 여기를 여기다가 5884800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7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정도가 배제되는 거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언급된 게 기납부 가산세액 있네요. 그죠? 가산세액 150만원. 가산세는 분납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간예나 원천납부세액이네요. 140만원. 이렇게 두 개 넣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되셨어요? 이렇게. 그럼 넣으면, 여기 보이세요? 우리가 내가 결론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얘예요. 얘인데 여기 가산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산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납할 건 가산세 제외한 얘만 분납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분납 가능한 범위가. 알죠? 근데 얘가 지금 1000만원 넘어가니까 분납 가능하죠. 대신에 2000만원 이하니까 얼마만 분납이 되냐면 요 233만 1200원만 분납이 가능하겠죠. 되시겠어요? 여기에다가 2331 200 여기에 분납이 되고 여기는 1000만원하고 가산세는 한꺼번에 내야죠.
그래서 여기 가산세 150만 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뭐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할 건 가산세였나? 나구나. 아, 여기입니다. 가산세. 그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 1급을 보시면 이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수정신고는 이미 여러분들 어디서 좀 배우셨냐면 세무 2급 때 내가 과소 신고한 걸 제대로 신고하는 걸 우리가 수정신고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그리고 여기 기한 후 신고라고 있죠.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신고를 별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안 해서 나중에 기한을 지나서 새롭게 적당하게 신고하는 걸 우리가 기한 후 신고라고 불러요. 아시죠?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는 세무 1급은 기한 후 신고도 됩니다. 세무 1급은 부가가치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배우셨던 거죠? 우리가 과소 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데 빠르게 1개월 내에 신고하면 90% 감면해줘요. 배우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한 후 신고는 당연히 당초에 적게라도 신고했던 과소 신고보다는 감면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1개월 이내 우리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깎아줘요. 이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할 때 주로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하거든요. 여건 내신다 혹시라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30% 깎아줘요. 이렇게 깎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깎아주는 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입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30% 깎아준다라면 70%를 가산세를 내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넘어가고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아마 우리가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하면 다 뭐 10%, 20%, 40% 부정한행위일 때 이렇게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 있죠.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내가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는 적자인 거예요. 그럼 적자면 신고해야 하네요. 해줘야 돼요. 적자라도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적자인데 신고를 안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럼 걔는 네가 납부를 안 한 것에 20%, 30%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어요. 맞죠? 적자인데 내가 가산세를 곱하면 가산세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도 가지고 계산하냐면 이거가 돼서 네가 신고를 여기 무신고 납부세 만약에 내가 낼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고 안 했대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는 여러분들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세무서 알아야 되니까. 근데 무신고세액의 20%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 아예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은 있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적자가 한 2조래요. 매출액이 없어요? 아니요. 매출액이 10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적자가 좀 최근에 원자재 값이 뛰어가지고 적자 본 거예요. 그럼 적자는 2억이지만 매출액 따지면 수익 금액이 매출액이죠. 매출 10조에 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적자라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뭔데? 결론은 둘 다 넣어야 돼요. 법인세는. 알죠? 법인세나 소득세는 둘 중에 큰 걸 내려봐요. 알죠? 신고를 꼭 유의를 해야 되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무신고는 20%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부가가치세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부정한 행위면 40%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2배니까 얘는 2배가 더 들어가요. 단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둘 다 50% 감면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과소신고인데 과소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소신고도 우리 과소신고는 여러분들 일반 과소신고가 있는데 일반 과소신고는 좀 체벌 좀 약해요. 그래서 네가 과소신고하고 납부한 세액 10%만 할게. 매출액 비치면 안 되니까.
그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부정한 행위거나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제재를 좀 세게 때리기 위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기 입력할 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세액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실은 난 낸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낸 적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부정이 보지 마시고 시험에 부정이 나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시험에 냅니다. 특히 여기 지금 명세에서 제출 불성실 이거 좀 냅니다.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명세에서는 뭐냐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우리 원천징수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원천징수를 하다 보면 원천징수는 어떤 사람이 대략 얼마인지 하는 거고요. 그 지금 명세에서는 총 인원이 전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았고 이런 걸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지금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또는 누락했대요. 그러면 가산세를 1% 때려버려요. 아시죠? 대신에 얘도 감면이 있어요. 빠르게 제출하면 깎아줄게. 왜냐면 이 제출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깎아줍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인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 일용직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직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 단위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예전엔 언제 어떻게 했냐면 분기마다 했었어. 분기마다. 근데 바뀌었어요. 이게 2021년 이후로 바뀌어가지고 매달 해야 돼요. 매달 하는 거 바뀌었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시험에는 주로 옛날부터 일용직 많이 했어요. 일용직. 그래서 일용직은 여기 있죠. 말일임. 그중에 그냥 말일. 싼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계속 제출 1년에 12번 제출해야 돼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많이 빡세졌어요. 빡세졌기 때문에 좀 가산세는 줄여줘요. 원래는 1%잖아요. 1%인데 우리가 4번 해야 될 걸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1년에 4번 해야 될 걸 계속하게 하는 거니까 0.25%로 낮춰준 거예요. 됐죠? 네, 받아들이시고 그때 얘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제출해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깎아줄게. 그래서 0.16%가 50% 감면해준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지급 명세에서 주로는 일용 근로자 많이 내거든요. 단조 예전 옛날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는 잘 지워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 말일까지 안 냈는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 1개월 이내에 제출 안 하면 감면 없어요. 그렇죠? 이쪽은 잘 낸 적이 많이 없긴 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데 요거 가지고 내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원칙은 지급명세서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지급명세서가.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자나 퇴직소득자나 특정사업소득 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얘기해요. 얘네들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뭐 요거 가지고 내지는 않을 거니까 주로 일용직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소득세에 있어. 소득세 지급 명세서 소득세 있는 거 법인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주로 지급 명세서는 일용직 많이 했기 때문에 일용직을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얘는 0.25%라는 거. 1개월에 제출하면 50 깎아주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라고 하면 했었죠. 우리가 적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적대비 쪽은 3만원 초과하면 3만원 초과 시 적격 증명서를 제출 안 하면 다 송금불산이 기타세에 줄였죠. 맞죠? 그래서 가산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금불산 때리고 가산세 때리고 이중으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 있죠. 건당 3만 원 초과 부가세 포함해서 그리고 얘는 무조건 3만 원 초과에 대해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해보시죠. 제가 만약에 문구점 갔어요. 문구점 사업자분이 계시겠죠? 맞죠? 그분한테 제가 물건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영수증 받은 거야. 그럼 잘못한 거 맞아. 이 가산세 때리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근로를 제공한 거예요. 근로를 제공해가지고 원장님이 저한테 대가 주신 거예요. 그럼 원장님 용역 받으셨죠? 근데 저한테 제 사업자 저한테 받으신 사업자인 제가 사업자 등록증 없어요. 그럼 저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은 저분인데 저한테 뭔가 줬다라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안 제출해도 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건당 3만 원 초과한 경우면 적격증명 서류 받아야 된다 오해하시는데 예, 사업과 관련해야 되고요. 또 사업자로부터 사야 돼요. 매입. 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우리가 적격증명서를 받으라는 우리들이 세무서가 알 수 있게. 아시죠?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 매입이 아니거나 알죠? 또는 국가가 알 수 있어요. 그 소득들을. 아시죠? 만약 예를 들면 원장님이 어떤 사업자한테 우리가 소득을 지급해요. 근데 그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사업자한테 원천 인수한 거예요. 소득 지급하는 게 한 20만 원이에요. 그럼 사업자한테 용역을 받았죠. 그리고 3만 원 초과하니까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천 인수했다는 국가가 이미 알죠. 세무서가. 알기 때문에 네, 적격증명서 안 받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재화나 용역을 3만 원 초과 매입했다고 이 가산세를 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적격증명서 안 받았을 때 금융부가 사업자로부터 매입해야 돼요. 반드시 재화 용역 매입해야 되고요. 국가가 모르는 소득을 알려줘야 돼요. 맞죠? 알 수 있는 소득은 괜찮습니다. 맞죠?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입니다. 3만 원 그때 말씀드렸죠. 적대비든 이쪽 동네든 초과분이 아니라 다 때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자한테 물건 샀는데 5만 원에 대해서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럼 2만 원이 아니라 그냥 5만 원에 2%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말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시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주식수가 변하잖아요. 변동하면 상황 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꼭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려야 돼요. 귀찮지만 안 올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여기서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매달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만 하면 돼요. 딱 한 번. 아시죠? 신고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예요. 액면가액의 1%. 1%는 단 얘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깎아줍니다. 아시죠? 최근에 아마 이 문제 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입력을 어떻게 하냐? 이 가산세? 물론 여기 잘 나오는 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신고납부 가산세는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신고납부 가산세 있죠, 여러분들. 여기. 예.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무신고, 과소신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세액 잘 넣으시면 됩니다요. 아셨죠? 여기다가 잘 넣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예. 낸 적 없어요. 한 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낸 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와 똑같냐면 부가가치세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납세액 넣으시고, 미납세액 넣으시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일수를 클릭하시면 미납일수 계산하는 거 부가세 신고서처럼 똑같이 띄워줍니다. 여기에 날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언제 납부했냐면 300만 원을 4월 8일 날 납부했대요. 그럼 당초 납부 기한은 내가 2023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납부 언제 했냐면 4월 8일. 예, 입력하신 컴퓨터가 알아서 8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단지 부가가치세 1년에 법인 4번 신고해 여기 한 번 신고하는 차이죠. 아시겠죠? 왼쪽도 없고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자, 여기보다는 출제를 좀 더 한 게 여기에 미제출 가능성입니다. 여기를 좀 더 많이 출제했어요.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여기 아까 그 건당 3만 원 추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수치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입력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감면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아까 이제 3만 원 초과분 적격 증명서를 안 받았을 경우에 감면은 없으니까 2%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급 명세서 저기 지급 명세서 그죠? 지급 명세서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그죠? 여기 있잖아요. 0.2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급 명세서는 뭐냐면 근로소득자 지급 명세 제외한 거 있잖아요. 맞죠? 그거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할 때 입력하시는 거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근로소득자 간이지급 명세에서 미제출하거나 누락하면 이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메뉴가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실기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있죠. 가끔 내니까 그거 나오면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되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해준다라는 거. 그거 다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시하시고 또 무시하시고 이건 아까 했었죠, 여러분. 여기 분납 그렇죠? 분납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할 납부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가능하다고 했었죠. 1,000만 원 초과. 그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에서 분납은 2개월 내야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우리 1개월 내야 합니다. 왜 다르냐면 법인이 훨씬 더 신고하고 납부 능력이 세요. 그래서 너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만 주겠다라는 분납. 아시죠? 근데 우리가 법인은 다시 중소기업과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은 거의 개인이에요. 중소기업 신고 능력이 더 떨어지지, 납부 능력하고요.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과 같이 2개월 이내. 되시겠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분납은 중소기업은 2개월 냅니다. 개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2개월이고 중소기업 아닌 일반 법인은 1개월 내 분납해야 돼요. 맞죠? 아까 했었죠?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금이 분납이고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 넘어가면 50% 이하인 거고. 네, 되셨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시험에 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 컴퓨터 알아서 보여주니까. 이거 혹시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중간예납이라는 건 상반기에 세금 미리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사업연도 기간 6개월은 넘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반 내는 거잖아요. 맞죠? 전년도에 반 내는 거니까 1년에 반이면 6개월은 넘어가야 돼요. 기간 당연히. 그 다음에 중간예납 안 되는 게 여기 청산법인, 청산법인, 청산도 세금 내요 나중에. 청산하면 세금 내기 때문에 굳이 중간예납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설법인도 마찬가지로 신설이 어디 있어요? 신설법인은 직접 과세기 한이 없어요. 알죠? 하지만 합병 분할로 신설된 법이 뭐냐면 현대하고 삼성이 합병해서 현대삼성이라는 기업이 만들어졌대요. 얘네들은 형식은 신설이지만 실질은 존재하고 있는 법인이 두 개 합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여기입니다. 중간예납세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중간예납 제외입니다. 그 말은 일반 기업은 3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여러분 이게 소득세에서 얼마로 바뀌었죠? 이게 50만 원이에요. 소득세는 50만 원. 근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법이 짜증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만드시면 참 좋나? 한 소득세보다 싸웠나? 너는 난 30만 원한테 너는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원 미만이고 항상 개인하고 똑같이 보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만. 그렇죠?
일반 법인은 30만 원 미만이어도 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요. 법인 이런 게 좀. 자, 넘어갈게요. 자, 무시하시고. 그리고 요건 좀 중요해. 나중에 우리 그 어디에서도 중요하냐면 소득세 중요하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자 소득은 원천 인수세율이 14%죠. 근데 비영업 대금액은 25%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 소득을 받는 자가 법인이면 배당 소득은 원천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배당 소득 받는 게 개인이면 14%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당 소득을 받는 자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면 이중과세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꼭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배당 주는 애는 이익과 단기순이익 가지고 배당 주잖아요. 맞죠? 그럼 단기순이익 자체가 법인세 비용 차감한 후의 숫자죠.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 후 숫자라고 법인세 냈어요. 주는 놈이 냈어. 근데 또 받는 놈한테 세금을 또 때리면 이중과세가 돼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원천인수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건 펀드로부터 배당이죠. 펀드는 여러분 법인세와 과세가 안 돼요. 응? 펀드는 어차피 자기들 걸 배당 다 다른 애한테 넘겨주거든요. 벌어들인 거. 그렇죠? 거기 때문에 관문이에요. 관문. 관문이기 때문에 이 얘네들은 여러분들 이익을 자기들이 벌어들인 게 법인세 과세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만 14%예요. 좀 중요할 거야. 나중에 회계에서도 중요하고 소득세에도 중요하고 조심하시고. 우리가 펀드는 여러분들 뭐 영업 활동 하지 않죠? 자, 그냥 회사 고객이 준돈 가지고 여러분들 막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벌어들인 거 지가 수수료 못 땡기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주죠. 벌어들인 거. 그래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자복 이거 하고 여러분들 실기하고 좀 기출문제 풀어보죠.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자, 여기는 가끔 시험에 냅니다.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거 우리 좀 봤었죠? 우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표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유보자리 관리하는 서식이었잖아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즉 여기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쓰는 거지 다른 소득처분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더럽게 되면 다른 소득처분까지 막 줘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 을표는 유보자리 관리하는 거니까 다른 소득처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셨죠? 어떻게 하시냐? 여기 과목 또는 사항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 검색을 몇 번 해가지고 엔터 누르면 검색되잖아요.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 귀찮다면 F6번으로 검색 막아놓으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 줄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는 저작은 거 가지고 해보고. 자, 여기 기초자료 조심하실 게 우리가 올해 연도 거 하는 거니까 올해 연도 초는 전년도 말이에요. 왜 이래 뭐? 그래서 전년도 말 또는 단기 초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을 여기에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중 증감인데 여기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추이는 감소란에 적어요. 추이는 감소란에 적고 그 다음에 추인이 아닌 단기 발생액은 증가란에 적습니다. 여러분들. 감소가 마이너스 유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소는 그냥 추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증가는 추인이 아니면 증가란에 적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플러스 증가란에 플러스 유보는 플러스로 적으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유보는 마이너스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보의 추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와 같은 보호 적으시면 됩니다. 얘랑 같은 보호 적으면 감소란에 같은 보호 적잖아요. 컴퓨터가 추인해줘요. 앞에 있는 게 감소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냥 기초하고 감소는 같은 보호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값.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세법상 자본관리하는 서식, 세법상 자본관리, 세법상 자본관리하는 서식인가 뭐였거든요. 잘 넣었는데. 자, 세법상 자본을 관리하는 서식이 여기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값입니다. 값.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본에, 우리가 세법상 자본이 많은 게 뭐였어요? 소득처분이. 세법상 자본이 많은 게. 요거. 자, 그래서 세법상 자본이 적은 게 마이너스고. 맞죠? 그러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얘부터 나와야 우리가 세법상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말에. 그죠? 그리고 이제 장부상 자본에다가 플러스 유본 더하고 마이너스 유본 빼면 세법상 자본 나오겠죠. 그죠? 어떻게 하냐? 여기가 뭐냐면 장부상 자본이 여기 보시죠? 우리가 세법은 자본을 하나로 다 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장부는 여기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다 우리가 나누죠. 5가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여기 기초 잔액에다가 재무상태표를 참고하시는. 왜냐면 재무상태표가 기말의 자본과 전년도 말의 자본을 같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단기말 자본과 전기말 자본 같이 보여주는 데가 재무상태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값은 재무상태표일 때 찾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단기말하고 단기초는 전기말이잖아요. 그걸 자본을 알 수 있는, 장부상 자본을 알 수 있는 건 재무상태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기초에다가는 장부상 전기말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를 잔액을 기초에 적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말 잔액 여기 막혀져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흰색밖에 입력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기말 잔액과 기초 잔액을 차감해서 증가란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기말에 4억이고 기초에 3억이래요. 재무상태표가 1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1억 증가한데 1억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기말하고 기초하고 비교해서 증가가 얼마나 적으시면 되면 따라서 기말이 더 걸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살짝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이고야, 뭐야 왜 이래? 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여기 장부상 법인세 비용 있죠. 장부상 법인세 비용이 이게 12월 31일 날 회사가 대략적으로 우리 회사의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세법상 법인세 비용은 다음 년 차기죠. 다음 연도 3월 31일에 이때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장부는 법인세 비용을 추정하지만 3월 말에 제대로 된 법인세가 세무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장부상 법인세 비용이 100원. 근데 세법상 법인세 비용은 120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해석하면 세법상 비용이 많죠. 그죠? 세법상 비용이 많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커요, 작아요? 세법상 자본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 이익하고 자본이 같이 가니까 반대로 비용하고 참 따로 놀잖아요. 그럼 세법상 자본이 적은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자, 얘는 100원인데 얘는 80원이에요. 80원. 그럼 세법상 비용이
작죠? 이번에는. 그럼 세법상 자본이 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거 어딨어? 여기 자체가 여기 8번하고 여기 8번하고 9번 있잖아요. 여기 8번하고 9번 있죠. 이게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잖아요. 근데 이걸 더한 게 10번이다 라고 이제 8번하고 9번 더한 게 10번이다 라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빼기 10이라고 있죠. 빼기 10. 빼기 10.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가 여기 제목 자체가요. 여기 제목 자체가 손익미계상 법인세, 손익미계상 법인세. 이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덜 계상된 법인세다 이 뜻이에요. 응? 손익계산서에 덜 계상된 법인세. 요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 손익계산서에 덜 계상된 법인세가 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례 따지면 손익계산서에 100원 기록되어 있는데 세법상 120원인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덜 계상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세법상 자본이 줄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세법상 자본이 줄으려면 마이너스 돼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컴퓨터가 여기 빼기 10 이렇게 계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거는 제목 따라 가시면 제목 따라. 왜냐면 제목 자체로 지어진 거죠. 빼기가. 방금 증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손익계산서에 덜 계상됐죠. 덜 계상된 거 맞죠? 손익계산서가 세법보다 덜 계상됐잖아요. 그럼 이름 일치하죠. 이름 일치하니까 9를 플러스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로 집어넣어서 컴퓨터 알아서 빼기 10이니까 여기 플러스 있는 거 알아서 빼줘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장부상 법인세 비용이 세법상 법인세 비용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손익계산서에 덜 계산된 법인세예요? 더 계산된 법인세예요? 아래 거 해석하면 손익계산서에 더 계산된 법인세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이름이 다르죠? 그럼 이름이 다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집어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래요. 아까는 세법상 자본이 커진다면서요. 되시겠어요? 결론은 여러분이 쉽게 하시려면 이 손익미계상 법인세는 그냥 이름 따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따라서 이미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손익계산서에 덜 계산됐다면 부호 그대로 플러스로 손익계산서 여기 더 계산된 거잖아요. 더 계산되면 이름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자, 교재 밑줄 치고 좀 쉬죠, 여러분들. 내일은 기출문제 2개 돌리겠습니다. 내일은 내고 오시고 여러분들 안 오시면 안 돼요. 자, 교재. 여기 있다 여러분들 371페이지 교재 371 자, 371페이지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371페이지 자,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얘는 뭐 하는 서식이냐?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은 세무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이 유보해야 됩니다. 조심. 유보 빼고는 여기서 관리 안 해요.
아셨죠? 기타나 사회유출 소득처분 여기다 넣으시면 지됩니다 진짜로. 자, 유보인 항목의 증감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서식이다. 자, 그리고 맨 아래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단기 중 증감 중 아까 말씀드렸죠. 감소라는 전기 유보 발생액 중 단기 추인분을 적고, 그러니까 추인은 감소란에 적는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증가란에는 단기 발생분을 적는다. 그러니까 추인은 감소란에, 추인이 아니면 증가란에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374페이지. 자, 374페이지에 제2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자, 얘는 첫 번째 줄 끝에, 맨 끝에 세무상에서부터 두 줄 밑줄. 자, 세무상의 순자산 자기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이다. 맞죠? 좀 암기해 주시고. 자, 이제 377페이지. 자, 16장 납세 절차. 자, 거기 가로 1번 신고기한 있죠? 신고기한이요.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자,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로부터 3개월. 근데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좀 걸려요. 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했다 그 뜻이 아니라 그냥 금액이 높으면 좀 더 신고할 게 많거든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내국 법인은 한 달을 더 줍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4개월이에요.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신고시 제출 서류 있죠? 가끔씩 시험에 내거든요. 자, 첫 번째 부분에 필수적 첨부 서류 밑줄, 필수 첨부 서류.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밑줄 재무상태표 밑이고, 재무상태표 제출해야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그거요. 자, 그래 동그라미 2번 손익계산서 당연하고요. 우리가 송금불산이 그쪽 해야 되니까.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밑이고, 동그라미 4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 그리고 비고란의 밑줄 필수적 첨부 서류를 미첨부 안 했대요. 그럼 이때는 신고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막 20% 때리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78페이지. 자, 378페이지 맨 위에 법인세 자진납부 분납 있죠? 거기 별표 좀 치시고 여러분. 이거 실기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분납 언제 되냐? 자, 납부할 세액, 죄송하게 여러분 조심하시게 중간예납세액도 분납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 중간예납 포함이 1천만 원 가산세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얼마를 분납할 건데,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밑주시고, 오른쪽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밑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밑주시고, 그때는 50% 이하의 금액에 밑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자, 거기 1번 중간예납 있죠, 중간예납. 자, 가로 1번 중간예납 의무자의 일단 밑줄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은 초과해야 여러분들 1년치에 대해서 반틈 때리니까 6개월 초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에 중간예납 제외 밑줄 중간예납 제외. 아래 있는 애들은 중간예납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전부 다 밑줄이요. 신설법인
다만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은 얘네들은 신설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중간 연합 의무가 있다는 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청산법인 주시고, 조심하실 건 동그라미 3은 안 바뀌었죠. 가로 빼고 밑줄입니다. 중간 연합세액 30만 원 미만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니면 때린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 자, 중간 연합세액의 납부.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중간 연합세액은 그 중간 연합 기간 12월 말 법인의 경우는 상반기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월 31일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1천만 원 초과하면 분납도 아까 된다라고 해서 중간 연합도 분납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2번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의 동그라미 1번 이자 소득 밑줄 쓰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원천징수세율 14% 밑줄,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밑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밑줄 쓰시고요. 자, 오른쪽에 14% 밑줄 쓰시고, 거기 14%에다 적어주세요. 다른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X. 다른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X.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배당소득 받는 놈이 법인일 때 원천징수 안 한다는 뜻이에요. 법인세니까. 알죠? 배당받는 놈이 개인이면 우리 소득세처럼 원천징수 합니다. 거기 개인이고 거기 법인이에요. 법인. 마지막.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 자, 여러분 성실신고를 좀 이걸 가끔씩 말문제로 내요. 그래서 좀 말문제 대비할게요. 하시고. 자, 어디 있냐면은요, 거기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2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시험에 내니까 일단 동그라미 1번 밑줄 신고기한 연장 1개월. 아까 했었죠. 1개월 연장 더해준다고. 소득세든 법인세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내요.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왜냐면 우리가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세무서에 세무사한테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각종 비용 쓰잖아요. 그죠? 밑줄 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주로 세무사한테 제출하게 돼 일반적으로. 확인 비용의 60%를 해줘요. 세액공제를. 단 한도는 15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동그라미 1번 가산세 밑줄, 가산세. 거기 밑줄이요. 산출세액의 5%만 일단 거기까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하면 그냥 5% 때려버린다, 이 정도만. 이게 잘 은근 내요. 안 내는 것도 진짜 아닙니다. 은근 내기 때문에 성실신고 좀 외워주시고, 나중에 소득세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법인세 보시면.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 5시 5분에 나머지 우리가 안 했던 애들 실기하고 받쳤다가 내일은 기출문제 2개 풀겠습니다. 10분 쉬시죠.